굉장한 삶. 계단을 허겁지겁 뛰어내려왔는데 발목을 삐끗하지 않았다. 오늘은 이런 것이 신기하다. 불행이 어디 쉬운 줄 아니? 버스는 제 시간에 도착했지만 또 늦은 건 나다. 하필 그때 크래커와 비스킷의 차이를 검색하느라 2번의 여름을 흘려보냈다. 사실은 비 오는 날만 골라 방류했다. 다 들킬 거면서 정거장의 마음 같은 건 왜 궁금한지. 지척과 기척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을지. 장작을 태우면 장작이 탄다는 사실이 신기해서 오래 불을 바라보던 저녁이 있다. 그 불이 장작만 태웠더라면 좋았을걸. 바람이 불을 돕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솥이 끓고 세상 모든 펄펄의 리듬 앞에서 나는 자꾸 버스를 놓치는 사람이 된다. 신비로워 딱따구리의 불이. 쌀을 세는 단위가 하필 톨인 이유. 잔물결이라는 말. 솥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신기를 신비로 바꿔 말하는 연습을 하며 솥을 지킨다.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 내겐 그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체크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체크인 3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강하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영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안희연 시인님의 시집 당근밭 걷기의 마지막 시 굉장한 삶의 전문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굉장한 삶, 굉장한 시다. 굉장하죠. 저는 이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이 시를 고른 비하인드가 있는데 일단 시인님 소개한 다음에 말씀드릴까요? 시인님 앞에서 네. 얘기해도 되는. 네, 그럼요. 오. 우리의 추억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너무나 기다렸던. 네. 진짜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 좋아요. 우리의 슈퍼스타. 안희연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희연입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커다란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에 지금 1%밖에 안 나왔어요. 맞아. 희연 씨님만 만나면 마음이 되게 환해져요. 맞아. 기분이 좋아지고 사실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 아니에요. 맞아. 진짜 엊그제 잠깐도 아니야. 같이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했었던 것 같은 기분? 그만큼 되게 만나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오랜만에 만나도. 맞아. 체크인은 참 좋은 곳이군요. 늘 자주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시도 읽고 글로 만나는 순간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글로 매일매일 만나고 그러면. 우리 모셔놓고 너무 우리끼리 그렇죠.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사람처럼 저희가 한번 우리 체크인 청취자분들께 좀 인사해 주시죠. 네, 아솔님과 진영님의 너무너무나 팬인 저도 보답하고 싶어서요. 정말 두 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고민도 않고 바로 무조건이라고 답을 드렸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오니까 더 좋네요. 두 분 얼굴 뵈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다 방송으로 남겨진다는 게 언제나 찾아서 들을 수 있잖아요. 되게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안희연 시인님 혹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짧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안희연 씨님은요, 2012년 창비 신인 시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시집 너의 슬픔이 끼어들 때, 밤이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는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당근밭 걷기, 그리고 산문집 흩어지는 마음에게 안녕, 단어의 집, 당신이 좋아지면 밤이 깊어지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정말 다작. 여기 오시는 분들은 진짜 다 다작이시네요. 정말. 근데 중요한 책이 빠졌어요. 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라는 엔솔로지가 저의 대표작인데 훌륭하시다. 그걸 왜 야. 빼주셔요? 와. 갑자기 화가 나네요. 매스미디어에 이제 훌륭한 나 이 방송쟁이가 다 됐군. 기지 배우고 싶어. 이 그러니까. 순발력과 이 역시. 센스 너무 배우고 싶다. 그 방송이라는 거친 파도를 한번 이렇게 겪으셨어. 겪으면 이게 쑥 올라가거든요. 하나도 놓치지 않거든요. 와. 이렇게 딱 이렇게 전체 조망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멋지다. 정말 거시적인. 네, 너무 멋있어요.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나 막 엄청난 분 모셨다, 막 너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방송 끝날 때쯤이면 좋아하셨던 분은 더 좋아하게 될 거고 맞아. 모르셨던 분은 팬이 되는 맞아. 책을 막 다 사게 되는 그런 매력, 그런 걸 느끼지 않으실까 합니다. 맞아. 네. 오늘 아무튼 발걸음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제가 진짜 더 감사드려요. 왜냐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맞아요. 아까 제가 매스미디어 막 이런 얘기하면서 했는데 좀 근황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 좀 진짜 좀 정신없이 지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뜻하지 않게 매스미디어 매스미디어 출연을 하게 되었고 또 제가 최근에 또 책 한 권을 또 펴내게 돼가지고 책 꾸리느라고도 또 바쁘고 계속. 근데 네. 또 학교도 나가야 되고. 네, 와. 그러게요. 생활인으로서의 안현도 있을 텐데 네. 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상이 진짜 집에 오면 녹초가 될 것 같아요. 일만 계속 하고. 근데 시도 써야 되고. 맞아. 그러면 녹초가 된 상황에서 또 자신의 글을 써야 되고. 근데 이거는 좀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음. 그 어떤 피곤과 고단함과 지침을 시쓰기로 풀어내실 것 같아. 회복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후에 너무 자꾸 프리뷰해서 죄송한데 질문이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는 것과 매일 밸런스. 새로운 시를 써야 된다. 이따 다시 할게요. 근데 저는 이걸 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답정너거든요. 안 쓰고 싶어요. 진짜. 번아웃 됐네. 번아웃 됐어 네, 지금. 조금 근데 그 말씀이 또 틀린 말씀은 아닌 게 되게 바쁘게 지내지만 그럴 때 제 정체성이 되게 모호해지거나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파도에 휩쓸리게 되면 내가 뭐 한 사람이지? 내가 누구지? 나 여기 지금 어디지? 이런 물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항상 제 중심에는 척추에는 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시 쓰는 사람이야. 백지는 항상 나를 기다려주고 받아 안아주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버틸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막상 쓰기가 너무 어렵고 시 쓰는 거 너무 힘들다 얘기는 해도 정말 최후의 보루이고 제 안식처고 이런 시가 있으니까 나머지 어떤 바쁨들의 인력이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딱 중심 그 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네. 희연 씨님의 코어네요. 코어.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단전, 네, 배꼽. 나 방금 명언 하나 얻었어. 우리 명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뭐였죠? 백지는 뭐라고 하셨죠? 네. 명언이라고 하셔놓고. 네. 요즘 순간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나도 백지까지만 생각났어. 근데 백지는 정말 나를 계속 받아 안아주잖아요. 맞아. 어디 안 가요. 내가 막 어디 다른 곳을 방황하거나 헤매도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나를 받아 안아주는 존재처럼 요즘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백지 같은 존재가 있기를. 또 또 이렇게 여기 명언이다. 얹어 봅니다. 그냥 백지 아니온으로 계속 기억날 것 같아서. 새 호가 생겼나요?
백지, 이면지 최진영 약간 이러면서 이면지 좋은데? 말씀을 진짜 잘하세요. 그쵸. 진짜 지금 음. 초반인데도 벌써 명언이 하나.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방송한 지가 이제 3회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안희연 씨님이 오신 김에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워낙 또 의견을 잘 주실 것 같아서 뭐냐면 저희 청취자 별명을 아직도 맞아. 못 지웠어요. 사실 저희가 그 간단하게 최진영, 강하솔, 그러니까 최강이들, 최강님들 이런 걸 좀 생각해봤는데 이거를 혹시나 해서 청취자분들께 좀 여쭤봤더니 너무나 좋은 또 아이디어들이 나와가지고 희연 씨님도 한번 살펴보아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죠?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셨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 중에 옥타쿵 님이 페이지 쪽, 그러니까 책과 사람이 컨셉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의미로 쪽님들. 네, 살짝 걱정하시긴 했어요. 이게 발음을 잘못하면 조금 비속어처럼 쪽님들. 네. 살짝 염려를 하셨다. 의견을 냈지만 근데 너무 좋긴 해요. 맞아. 페이지님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페이지님들. 자. 그리고 또 다이빙 선수님께서 무려 챗 GPT에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이 챗 GPT 쓰세요, 시인님? 저는 안 써요. 안 쓰세요? 네. 아솔님은 저 쓰세요? 3일 전에 깔아봤어요. 그러세요? 네. 전 조금 무료로 쓰거든요. 소설 쓰다가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외로울 때 대화 상대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챗 GPT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대답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빙 선수님께서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3가지 버전의 답을 챗 GPT가 내려준 거죠. 그래서 이름 기반 플러스 감성 조합. 너무 전문적이에요. 솔진이들, 솔친들, 체크이너스. 그리고 2번째 체크인 컨셉 기반해서는 투숙객들, 게스트들, 룸메이트들. 그리고 3번째 감성 플러스 문학적 스타일로 갔을 때는 머무름들, 반편지들, 체크별들. 이렇게 많은 안을 너무 전문적인데요. 다이빙 선수님께서 옛다 하고 던져주셨는데 이제 좋은 질문에서 나온 좋은 답들. 그죠? 그리고 정이닝님께서 문장이, 그러니까 소중한 이야기 속 문장이자 이야기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다정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문장이들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최강이들이 굉장히 직관적이었다. 정말 너무 성의가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또 멋진 아이디어들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사실 좀 끌렸던 게 투숙객님들이 좀 귀여워가지고 좀 재밌잖아요. 숙객님들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지만 또 다른 것들도 사실 오늘 보니까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떠세요? 저는 감성 플러스 문학적 스타일의 반응이 되는 걸 보니 어쩔 수 없는. 그럼 뭐죠? 저는 반편지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반편지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편지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또 밤에 찾아오는 편지는 더 내밀하고 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시기도 하고 본인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 보이지 않는 나머지 영역을 채워주시는 분들이니까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반편지들. 너 설득당했어. 나도 방금 그 의견 없어졌죠? 네. 아니에요. 그래도 진영님. 저요? 나 없어졌어. 어떡해. 제가 나중에 말할 걸 그랬나. 아니 막 듣다가 갑자기 밤에 쓰는 또 편지는 내밀하잖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그리고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퇴근길이나 밤에 잠들기 전에 들으시거나 뭐 저녁에 산책할 때 들으시거나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고요한 시간에 들을 것 같은. 저희는 전혀 고요하지 않지만 우리 왁자지껄인데 그렇지만 반편지들 좋은데요? 너무 예쁜데요? 우리 편지님들 반편지님들 너무 좋은데요? 발음하기가 좀 어렵진 않으세요? 우리 반편지님들께서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저도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이분들 좀 걱정되네요. 거의 되게 뭐 물건 사라 그러면 되게 살 것 같고. 의견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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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네.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우리 안희연 씨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계속 우리가 매스미디어라고 했는데 어떤 프로에 네. 또 나오셨는지. 최근에 TVN에 그 알쓸별잡 지중해 편에 문학 박사님으로 대활약을 펼쳐주고 계시고 저는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너무 말도 잘해.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근데 사실 나온다는 소식 듣고 말 안 해줬거든요. 저 비밀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 비밀이었어요? 네, 좀 그 방송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리에. 그쵸. 네, 그래서 네. 언제 어딜 간다고는 했는데 그냥 개인적인 여행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 전에 아솔님하고도 연락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고 맞아. 어디 멀리 여행을 좀 어. 길게 다녀오게 됐다. 그래서 저는 희연 작가님이 이제 시인님이 워낙 바쁘게 또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한 걸 알아가지고 아 이번에 좀 길게 휴식을 갔다 오시나 보다 했는데 더 고되게 방송이 정말 힘들거든요. 왜 갔을 때 분량을 다 찍어야 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아무튼 그걸 하고 오셨더라고요. 네. 궁금해요. 어떻게 섭외가 됐는지 또 그 섭외를 받았을 때 기분도 맞아. 되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지적이고 말씀도 정말 너무 잘하시고 박학다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신인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렇게 오래 좀 숙고하고 글을 쓰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에 또 많이 깨닫고 왔어요. 네. 아니에요. 너무 아까도 명언 바로 쏟아내시고 바로 우리 설득시키고 맞아.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그냥 갑자기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네, 연락이 와서 사실은 좀 고민을 하다가 다른 것보다 이 시의 이름으로 참여를 한, 그러니까 문학 박사님이 이전에 계시긴 했지만 시인이 출연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전 시리즈에서. 근데 시를 다들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 어렵고 뭐 이렇게 접하기가 훨씬 더 장벽이 있다고 여기시고 그래서 뭔가 좀 시인들에 대해서도 좀 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고 제가 문학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잘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진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행도 하면서 문학 이야기도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죠. 결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네, 정말 그리고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저 이번에 이제 초대하니까 검색했거든요. 시집이 다 베스트셀러야. 그 시집 코너에서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건 이미 엄청난 사랑과 지지를 받고 계신 분인데 스스로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깐 도망가고 싶어요. 저 지금. 사랑으로 아주 가둬버리겠다. 방송에서 이런 말해서 굉장히 경박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얼마나 희연 시인과의 친분을 자랑하는지 부러. 저는 그래요. 제가 그 저기 이번에 MC님이 윤종신 선생님이셨는데 저 가서 아솔 씨 자랑하고 왔어요. 저 아솔 씨랑 친구인데요 하면서 선순환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작품으로 먼저 알았잖아요. 그때도 너무 사랑했는데 사람 아니온을 아는 순간 더 그게 저는 딱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으로만 만나고 싶은 작가들이 있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알아버리면 작품을 읽을 때 약간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딱 생기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나 시인들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아는 게 나에게 그렇게 플러스만은 아니
때가 있는데 안희연 시인 같은 경우는 안희연 시인을 개인적으로 요만큼이라도 알고 있다는 게 시를 읽을 때 되게 더 마음이 애틋해지고 좀 공명이 돼요. 그죠. 이 사람의 시라는 게 이 사람 근데 어. 저 벌 받는 자리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 지금 야, 어쩔 저희 줄을. TV 본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나와서 그래서 저는 안희연 시인을 개인적으로 조금이나마 한 몇 번이라도 만나봤다는 게 안희연 시인의 시를 읽을 때 훨씬 더 그 증폭기가 돼요. 네, 시가 훨씬 더 잘 다가와요. 그러니까요. 네. 울릴 때까지 한번 저희 계속 얘기해볼까요?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한 10분만 더 얘기하면 울음바다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가 모셨으니까 맞아, 또 맞아.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또 희연 씨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테니까 저희가 한번 좀 준비한 질문들 좀 하면서 문학 얘기도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방송 찍으면서 그래도 이거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점과 이거 괜히 했나 약간 이런 거 있으신지 명함. 방송의 명함 뭐 이런 거 이제 제작진 분들도 들으실 수 있으니. 근데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20살 무렵부터 이제 혼자 막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무렵에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다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감수성이 예민할 때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저를 이렇게 건들면 울었어요. 그리고 낙엽이 굴러가면 울고. 그게 너무 슬프고 애처로워서. 본투비 시인이야 그러면.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었던 상태고 정말 스펀지 같은 상태로 여행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무렵에 여행을 다녔던 여행지에 이번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정도의 시차가 있었던 거죠. 거의 한 17, 18년 정도의 시차가. 근데 다시 가는 게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좀 무뎌진 거 아닐까? 내가 이전의 생기와 어떤 생생함과 아름다움과 이런 거를 다 잃어버리고 어떤 같은 걸 봤는데 같은 장소에 갔는데 내가 이거 돌덩이잖아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내심 그 두려움이 좀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장소에 갔는데 너무 변한 것 없이 여전하고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러니까 좋은 자극으로 다가왔던 예술작품 앞에 섰을 때 여전히 제가 너무나 가슴이 일렁이고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이러는 걸 보면서 나 아직 망가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참 좋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곳을 막 찾아다니는 여행을 그때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아니면 나한테 조금 이제는 익숙해진 장소에 다시 방문해서 다시 그것들을 경험하는 일이 여전히 좋고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새롭게 발견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 지점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티칸에 이번에 갔었는데 바티칸 갔던 경험이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 피에타상이 있는데 피에타상 앞에 섰을 때 예전에도 울었고 이번에는 카메라가 있어서 울진 못했는데 그 정도로 네, 일렁이었고 너무 뭉클했고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안겨있는 아들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안고 있는 엄마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훨씬 더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같은 걸 받고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체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저한테는 이번 여행에서 제일 좋았던 점이에요. 너무 좋다. 얘기만 들어도. 그리고 저도 이 마음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내가 봐서 느꼈던 것을 다시금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뭔지는 조금은 알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희연 시인님 얘기 들으니까 그때는 아들이 보였는데 지금은 엄마가 보인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전 또 약간 용기가 생기네요. 다른 걸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들고. 다시 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분도 제주 바다를
바라봤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전의 장소에 다시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기억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재차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그 기억을 온전히 오롯이 보존하고 싶으면 다시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기억을 지키고 더 무뎌지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명함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두려움,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 그게 방송의 어두운 면이었던 거예요. 맞아. 가야 되니까 그냥 두려운데 근데 막상 가니 명이었다. 너무 좋았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둠의 이야기는 그냥 덮어두기로. 알고 보니 장점과 단점이 같았다. 가장 베스트 아닙니까? 너무 네. 너무 정리 네. 좋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또 궁금해진 게 있는데 20대 네. 그때 뭐 정말 감수성 풍부한 누가 건들면 그냥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안희연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투비 시인이야 응.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전공이 중국어였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너무 점수 맞춰서 이제 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너무 학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학내일이라 그래서 이제 커다랗게 타블로이드판처럼 나오는 대학생 잡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외부로 나오기도 하고 좀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신문 크기로 큰 곳에 이제 문화팀 학생 리포터를 뽑는다는 딱 그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진짜 열심히 영화제 취재도 다니고 뭐 배우들 인터뷰도 하러 다니고 기사도 쓰고 하는 나름의 그러니까 스터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감이 있는 글쓰기를 연습하기도 하고 또 문화예술 워낙 좋아했으니까 뭐 연극, 영화 뭐 다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시도 접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원래는 영화를 더 좋아했어요. 근데 영화하고 시가 좀 닮은 면이 있잖아요. 근데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봐도 사람들마다 줄거리를 되게 맛깔스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진영 작가님처럼 소설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솔님은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보고 이 장면 참 좋았어. 뭐 이 장면의 미장센이 참 좋았지. 그 장면의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었어. 이렇게 어떤 임팩트 있는 한 장면을 찍어서 사진 찍듯이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이었던 거죠. 이제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소설을 쓰면 이야기를 다 구구절절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재미가 없고 제 호흡에 좀 잘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냥 한 장 사진 같은 기억을 간직하는 글쓰기에 조금 더 매혹을 느꼈어요. 그래서 소설이 아니라 이제 시 장르에 굉장히 빠져들게 됐고 그 무렵에 읽었던 뭐 시인들이 허수경 시인이나 뭐 이장욱 시인도 첫 시집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되게 다른 세계지만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인들의 시집을 막 탐독해서 읽다 보니까 나도 쓰고 싶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첫 시를 22살, 23살 이 무렵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쓴 건가요? 좀 늦은 편인가요? 저는 들으면서 되게 의외라고 생각한 게 전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꿈꿨을 거라고 그쵸.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문예부, 막 문학소녀, 막 이런 백일장 좀 나가고 그쵸, 장원 그쵸. 좀 받고 이렇게 그렇게 형성된 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의외의 네. 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22살, 23살에 처음 시를 썼다는 건 좀 늦은 거죠. 네, 제 느낌엔 늦고 문학에 애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시의 매력을 느끼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쵸. 소설은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시는 되게 적극적인 독해를 해야 되는 장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시에 빠져들었다는 게 네. 전 되게 또 이 지점에서 새롭게 알아가는 네. 안희연이네요. 역시 아직도 모르는 게 우리가 많아요. 우리가 사적으로 이런 얘기 못 하잖아. 그렇죠. 밥 먹고 있는데 시를 넌 어떻게 왜 쓰게 됐어? 막 이럴 이런 순 거 없죠. 채야지.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근데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뭐 그런 시 쓰기 뭐 소설 쓰기만 안 했다 뿐이지 국어 선생님 되고 싶다 그러고 백일장은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학교에서 글 쓰는 대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소설 백일장이 아니었지
있지. 그러니까 글 써서 받을 수 있는 상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어떤 글쓰기에 대한 감각 자체는 원래 있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 리포터에도 지원을 할 수, 네. 다 맥락이 있네요. 그러네요. 뭔가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자연스러운 거였죠. 네네. 어떻게 보면 네. 내 마음을 뭔가 쓰거나 뭔가를 설명글을 쓰건 뭘 소개를 하던 어쨌든 글을 쓰는 거. 네. 저는 글쓰기가 아직도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그 아, 행위가 음악으로 말씀하시니까 솔님은. 맞아. 오히려 이렇게 뭔가 멜로디를 만들어라가 더 편하지. 뭔가 글로 뭔가를 그래서 가사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가사 쓰는 걸 되게 힘들어하죠. 그렇죠. 그래서 작사가가 따로 또 있나 싶기도 하고. 시인은 타고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희연 시인님도 그냥 타고난 시인인데 그게 22살, 3살에 온 것일 뿐이지 저는 약간 시인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결국엔 타고나셨다. 왔을 거다. 이 시인의 길로. 결국엔 왔을 거다. 그러면 데뷔를 그래도 빨리 하신 편 네, 아니죠? 저 27살에 했으니까. 그치. 네. 타고난 거 맞네. 근데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저. 예. 그래서 저 나름 최종심계에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를 본심, 최종심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데뷔하고 나서 어느 자리에 갔더니 나는 데뷔한 사람보다 너가 더 궁금했다 이러신 선생님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름은 계속 올라오는데 근데 모든 지면에 다 이름이 최종심이나 본심에 있는데 당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시를 쓰는 애길래 이렇게 계속 떨어지나. 그치. 혹은 시를 볼 순 없고 네, 이름만 이름만 나오니까. 보이니까. 이름과 짧은 평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등단을 27살에 하시고 첫 시집은 첫 몇 시집이 년 후에 나왔어요? 30살에 나왔죠. 3년 뒤에. 그러니까 그게 비교적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렇게 떨어진 작품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그걸 그대로 발표하진 않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워낙 많아서 아솔님도 이렇게 많잖아. 에스키스 상태로 남아있는. 음성 메모함에 너무 맞아요. 많죠. 네. 그런 작품들이 워낙 많았었다 보니까 청탁에 오거나 이제 활동을 할 때 저한테는 이렇게 우물 속에 그 귀한 보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길어서 새로운 작품을 쓰기도 하고 수정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시집을 묶을 수 있었던 또 원동력이에요. 그러게요. 3년 후면 보통 한 5년. 네, 4, 5년 이렇게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출간 주기가 되게 바타져가지고 하긴 요즘 좀 또 시집도 좀 얇고. 얇아지기도 네. 했죠. 보통 몇 편 정도 실리죠? 한 권에 시집? 50편에서 60편 정도. 근데 요새는 또 그것도 대중이 없는 게 뭐 한 40편인데 시가 길이가 길면 뭐 한 3, 40편으로 한 권을 묶기도 하고. 그러니까 편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 네, 이제 본인이 어떤 세계를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뭐 더하기도 하고 덜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글빛 많으시죠? 글빛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글빛 마감산. 네, 그 계약된 책이 많고 그러면 그때 제가 풍문으로 들었을 때는 최진영 작가님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진영님도 저는 지금 모든 걸 놨어요. 저보다 더 하실 거예요. 진짜 난- 우리 진영 작가님. 나는 지금 이미 단편 마감 하나를 못 지키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저번에 김구희 작가님 나왔을 때, 나 요즘 소설이 너무 안 써져서, 맞아. 나 자신이 너무 별로다. 나 지금 너무 별로인 상태다. 막 한참 한탄을 했잖아요. 여전히 그 상태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책 많이 내셨잖아요. 많이 내셨고 우리 희연 작가님도 진짜 그 이어지는 내고 질문으로. 있죠. 네네. 그 최근에 또 에세이집이 나온다는 얘기를 맞아.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또 이렇게 바쁜데 또 이렇게 에세이를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완전히 새로 묶는 책은 아니고 앞서 소개해 주셨던 책 중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펴낸 첫 산문집이 여행에 관련된 산문집인데 흩어지는 마음에게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중고 사이트에서 너무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거나 안 보셔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좀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책을 좀 새롭게 복간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복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뭐 배열이나 제목이나 구성도 다 새롭게 했고 뒤에 거의 200매 가까이 원고를 더 새로 덧붙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여행에 관련된 젊은 날의 여행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게 구성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딛고 이제 제가 어떤 시를 만나고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로 향해 가는 경로가 생기는 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의 한 20여 년 가까운 여행의 기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시에 다다랐는가를 보여주는 조금 더 넓은 책이 됐고 되게 뜻깊다. 네, 그 민정 대표님이라고 제 네, 난다 네. 출판사 언급해도 괜찮나요? 그럼요. 네. 김민정 시인님이 대표로 계시잖아요. 근데 제목을 점지를 해주셨는데 그 제목을 듣는 순간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수리부터 여기 꼬리뼈까지 전기가 흘렀어요. 찌릿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줍는 순간이에요. 네. 나도 지금 소름 돋았어. 아 그런가요? 나 지금 방금 그 이삭줍기 그 그림도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나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네. 와. 그러니까 제가 여행하면서 순간. 와, 네, 너무 이렇게 좋다. 주워 올린 네, 저희가 만났던 네, 기억과 감정과 그러니까 저를 사실은 진짜 그 책을 보면 왜 내가 시인이 되었고 어떻게 시인이 될 수 있었나에 대한 정말 젊은 날의 기억들이 다 담겨 있어서 저는 그 책을 풋기라는 단어를 제가 진짜 사랑하거든요. 풋기, 풋풋하다 할 때 그 풋. 네. 풋기. 풋 네, 살고 뭐 이런 네, 데 풋사과, 풋사과. 풋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우리 안에 다 어리고 미숙한 면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풋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확 인간이 늙어버린다고 생각해요. 몸에서 마치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쑥 빠져나가서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그런 풋기에 관련된 책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다시 만난 책이 너무 애틋해요. 네. 그러면 젊은 시절의 여행기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네. 알쓸별잡의 그 20년 전에 그 여행. 여행지와 겹치는 네, 건가? 그렇죠. 네. 이거 좀 약간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맞물림이다.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제가 지금은 인도, 네팔 여행하라고 하면 갈 수는 있겠지만 좋은 숙소 예약하려고 하고 조금 덜 불편한 숙소 예약하려고 하고 정말 위험하고 이런 곳은 안 가려고 하고 이런 여행을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쵸. 저도 우스갯소리로 야 이제 무슨 배낭여행이냐 호화여행이다. 난 이제 호화여행밖에 못 간다. 네. 이럴 정도로 겁도 많아지고 오히려 네. 나이가 들었는데 경험은 더 많이 했는데도 겁이 더 많아지고 맞아. 불편한 거 좀 싫고 음. 저도 예전에 스쿠터 한 대 빌려서 제주도 일주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사실 아솔님 어느 딱 20살. 때예요? 아, 20살. 스무 살 그러니까 때. 우리가 20살은 너무 놀라운 시기야. 그래 그때는 스마트폰도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없어요. 지도 네. 펼쳐놓고 막 가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와 이거 핸드폰 없이 어떻게 여행을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요즘은 다 구글맵에 별표 찍어서 목적지만 갔다 오는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진짜 스쿠터고 배낭이고 그렇죠. 정말 그냥 헤매다가 음. 우연히 만나지면 환호하고 맞아. 이런 여행이 가능했잖아요. 맛집도 뭐 이런 정보도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또 그것만의 매력과 그런 게 있는 거 다시는 근데 못할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래요. 다시 그 여행은 못할 것 같은데 이번에 원고를 찬찬히 보니까 나 너무너무 세계를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구나가 딱 또 실감되면서 이건 두 번 다시 쓸 수 없는 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그쵸. 작가님도 그렇고 아마 아솔님도 노래 만들다 보면 그런 노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젊은 그때만 할수 날에 있는. 딱 그때만. 네. 너무
너무 뜻깊은 책이 될 것 같아요. 20년간의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네. 아, 이 어. 부제가 아니연의 여행인데 2005년부터 2025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예. 소름 돋았어. 누가 봐도 너무 읽고 싶은. 근데 너무 저 나이 많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 중년에 아니야. 근데 너무 멋있는 뜻깊은 어. 그러니까 쓴 사람에게도 그렇고 읽을 사람에게도 그렇고 20대에게도 그렇고 중년에게도 그렇고 각각 다르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리고 그게 안현 씨님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도 한번 예전에 나의 그 20년 전을 또 보면서 그치. 그리워하기도 하고 좀 향수를 느낄 수도 있고 맞아. 또 그런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언제 나오죠? 중요합니다. 이미 인쇄는 들어가가가지고 네네. 내일 제가 파주에 서명하러 가거든요. 아, 그러면 그럼 우리 방송 나올 때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네, 저 처음 여러분. 이야기하네요. 줍는 마음. 마음. 줍는 순간. 그냥 마음을 너무 좋아해.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다들 왜 이렇게 또 어두운 제목을 했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죽는 순간으로 잘못 들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줍는 새로운 어떤 변화가이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인데 그게 내가 죽는 순간이 될 수도 또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한 차례 죽고 다시 새롭게 소생하는 맞아.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왜 또 어두운 거 했어? 밝은 것 좀 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러지 했는데 저는 안희원 시인님의 책 제목이 어둡다고 느껴지는 건 단 하나도 없는데 당근밭 걷기 이거는 너무 귀엽죠? 귀엽지 않느냐 귀여워.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둡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느끼시나 네. 봐요. 잘못 들으면 그럴 수도 있고 줍눈을 죽눈으로 들으면 또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안희연 시인님의 20년이 담긴 책 줍는 순간 뭐 많은 사랑 받겠지만 당연히 네.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책은 한 5권 정도 사가지고 한 권은 내가 갖고 한 권씩 딱 주변을 맞아. 나누는 그런 훈훈한 또 선물하기 너무 좋지. 너무 이런 좋죠. 책. 저는 진짜 많이 선물했거든요. 뭐 두 분 책 정말 많이 선물했고 그리고 많이 사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5권 정도 사놓으면 갑자기 만날 수도 있잖아요. 뭘 사서 가거나 뭐 주문하기 좀 애매해요. 그럴 때 딱 그걸 갖고 딱 주면 그럴 때 좋은 책이 한 권 또 있어요. 아무도 없는 나 지금 곳에서 잠깐 느꼈어. 저희 집에 한 네. 70권 있으면 맞아. 세상엔 좋은 책이 참 많아요. 저희가 사실 이제 안희연 시인님 오신다고 해서 미리 질문들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걸 좀 받았어요. 그랬더니 질문도 질문인데 그냥 그 사랑한다는 말 좀 전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죠? 제가 몇 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좀 몇 개 읽어도 될까요? 읽어주세요. 그저 시인님은 귀한 사랑이라고만 전해주세요. 그리고 또 왜 제가 그러세요? 진짜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메신저 됐잖아. 저 사랑의 메신저. 사랑을 자꾸 이렇게 다 우리를 통해 전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있어요. 작가님의 작품은 힘들 때마다 챙겨보는 저의 비상약 같은 존재예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니연. 근데 진짜 제가 아솔님 음악 들을 때 느끼는 감정 고스란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넓은 반창고세요. 뭐 표현이 너무 갑자기 생각난 거 반창고였어. 비상약이라고 하니까. 귀엽고 좋았어요. 희연 시인님의 그 깊고 무해한 다정은 어디에서 길러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 근데 놀랍게도 그거에 답해보고 싶은데 환멸에서 길러와요. 맞아. 네.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네, 저는 진짜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시는 게 제가 마냥 다정하고 해맑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저 되게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용수철 같은 거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깊이 눌렀다가 이렇게 팡 했을 때도 멀리까지 가잖아요. 인형 같은 거 생각해봐도 저는 이렇게 누르는 힘이 이 세계가 너무
싫고 힘들고 미래 없고 전망 없고 너무 많이 망가져 있다는 생각을 안으로 꾹 눌러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용수철을 확 튀어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다정이 어디서 오느냐고 하면 그건 마냥 그냥 어떤 해맑은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내 안에 가라앉히고 맑은 물을 띄우는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환멸을 안으로 이렇게 깊이 누르고 다시 제 안에서 튀어오르는 다정을 꺼내놓는 거죠. 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안희연 시인님의 시가 훨씬 잘 이해가 돼. 그 어떤 이 시에 깃든 슬픔이나 외로움, 단념, 체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내는 어떤 초록빛,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내는 하늘색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많은 창작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다정함이 나오기 위해서 시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정함이라는 요 맑은 물을 길어내기 위해서 저 지하에서부터 파고 온 그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또 몇 가지 질문들 좀 해볼까요? 취업 준비로 자주 혼란스럽고 스스로 작아지고 조급해지는 순간들이 잦아요. 이럴 때 추천해 주실 만한 책과 노래 있으신지. 아솔님 노래 너무 좋죠. 내 거 제외. 진짜 금지. 아무 말도 더 하지. 여기 있는 사람 거 금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곳에서 그것도 금지. 다 금지. 아니 아솔님 노래가 너무 금지. 정확하게 네, 솔루션인데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주다 라는 울라브 하우게라는 시인의 시집이 있는데 겨울에 자작나무 숲 같은데 걷다 보면 되게 깨끗해지는 기분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드는 아주 소박하고 쉬운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시예요. 이 울라브 하우게가 울빅이라고 하는 그 북유럽의 되게 작은 도시에서 시를 배운 적도 없고 정원사로 일을 하면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시를 써서 그 발표를 하고 이제 책을 묻게 된 사람인데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시가 굉장히 좀 많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살다 보면 다 갖고 싶고 다 이루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뜻하는 바가 100%로 잘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전부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어떤 엑기스가 되는 한 방울만 내 안에 존재한다면 사실은 삶의 동력이 될 수 있고 계속 그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소란한 세상에 있어서 내 윤곽이 좀 잘 안 보여서 지금 그분도 되게 많이 힘드시고 빨리 무엇이나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나를 굉장히 좀 작고 소박하고 깨끗한 언어 가운데 두고 나에게 그냥 필요한 한 방울의 진실 전부를 얻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시집을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되게 쉬워요, 언어가. 안희연교 만들고 싶다. 약간 감탄이 느껴지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면 저희가 질문을 미리 보여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나 약간 고에서 들어와 있는 느낌이고 되게 훌륭하다. 거룩해요 지금 느낌이. 그리고 질문해주신 분께 정말 커다란 선물 같은 다행이네요.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맞아. 이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다. 중학생 친구들과 토끼굴 읽었는데 아이들이 잘 모르겠지만 슬프다. 토끼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지만 작가님 시집 읽으며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느낌표. 하트. 이렇게. 중학생 친구들이 토끼굴이라는 시를 네. 읽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토끼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잘 모르겠지만 슬프다.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슬퍼. 뭔진 모르겠는데 일렁여. 이게 저는 시를 읽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가 뭔지 이해를 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이 시를 읽었는데 내 마음이라고 느끼기 위해서. 맞아. 어. 뭔진 몰라도 어. 내가 뭔가 감정이 느껴지고 그리고 뭐 뜬금없이 뭐 누가 떠올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슬퍼. 울고 싶고 막 울어. 그러고 나서 좀 이렇게 눈물을 닦는 마음 막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토끼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 너무 진짜 감동적인 표현이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진짜 모든 게 다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분명하고 명확한 세계에서 모르겠는 거 하나쯤은 있어도 되지 않나? 저는 항상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해 안 되는 거. 사실 세상이 그렇잖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다 알지 못하지만 매혹을 느끼는 부분, 아니면 자극이 되는 부분 그런 거 하나쯤은 그냥 살면서 내 곁에 두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그게 시가 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너무 행복하고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시를 어려워하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저는 됐을까요? 교육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시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을 연출해 놓았고 객관적 상관물 너무 그렇죠. 오지선다로. 시를 느끼는 것에 두지 않고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는 장르로 넘겨버려가지고 교육이 그러니까 어릴 때 시가 친구들한테는 공부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근데 백석의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단어도 그렇고 너무 그런데 그걸 문제집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1차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윤동주 시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시인데 그 감정을 이제 느끼기 이전에 문제 풀어야 하니까. 오지선다 중에 하나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끔은 그게 시는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아 실제로 이번에 수능에 허수경 시인님 시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혼자 가는 먼집 시가 나왔는데 제가 못 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아닌 건 알겠는데 두 개 중에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저도 이제 수능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1번하고 2번이 좀 헷갈렸었는데 둘 다 맥락상 아니면 우리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 표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면 정답이 골라질 텐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 어떤 문답형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세계에서 진짜 많이 멀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문제를 내는 사람도 마음 아픈 일이고 문제를 푸는 사람도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수능이란 제도 때문에 그치. 사실 그 문제 내는 사람도 얼마나 맞아. 싫을까요? 그게 그렇지 그쵸.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맞고 틀리고의 세계에 살아서 우리가 이어지는 얘기지만 어릴 때 시를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런 경험을 하면 좋은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게 맞는 시인지 틀린 시인지 이것도 좀 그런 환경에도 놓이는 것 같아.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마치 모든 것을 테스트하고 시험 보듯이 옳은 시를 써야 되고 막 이런 느낌도 있지 않나?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생각이 조금 전복됐던 게 대학교 때 제가 문학 수업도 영문학과 네, 제가 살짝 하는데 답이라는 걸 써야 되잖아요. 어떤 거에 대한 막 설명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교수님께서 너가 쓴 게 내가 원하던 그건 아니지만 너의 생각을 보니 이게 틀리다 뭐 아니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 좋다. 네, 근데 그 경험이 저에겐 너무 큰 경험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빵점이 될 수 있던 게 또 나만의 정도 그리고 그거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맞아요. 스승님을 만난 게 되게 큰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해봐라고 하는 방향으로 정말 잘 고쳐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죽어도 그렇게 안 고쳐오는 친구가 있어요. 음. 근데 저는 두 학생을 모두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아,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의 방향은 그냥 제 의견일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라고 하면서 또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그런 아까 솔 씨의 답안처럼 그런 답안들이 저는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시를 많이 읽고 쓰면 좋겠어요. 시가 어려운 게 아니면 좋겠고 왜 글을 모르시다가 한글 늦게 배우신 할머니들이 쓰는 시가 주는 울림 같은 거 네.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글자를 배워서 그 시를 쓰고 하는 그것도 되게 아름답고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하지 시가 마시고. 생물 같은 거여가지고 나도 살아있고 시도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떤 모양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느낌, 온도, 질감 다 달라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전에 읽었던 시더라도 다시 읽으면 또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생물과 생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저 오늘 오프닝 때 굉장한 삶 읽는데 또 다른 게 다가왔어. 전에 좋았던 거 말고 또 다른 좋음이 다가와가지고 또 좋았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계속 읽히는 거 아닐까요? 한 작품이. 맞아요. 또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시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물처럼 계속 변하니까 계속 살아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면 얘기하다 보니 이런 또 이렇게 현실의 한국 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리가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아주 큰 자리가 됐네요. 왜냐면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으니까 어려워하는 청취자 질문 하나 더 할까요? 당근밭 걷기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너무 좋아합니다. 시를 매일 몇 시간씩 정해놓고 쓰시나요? 아니면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쓰시는지 작가님의 루틴이 궁금합니다. 하트.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청취자분도 궁금했지만 최진영 님이 지금 궁금했어. 내가 봤을 때. 나도 이런 게 궁금. 어떻겠어. 진짜 아니 근데 저 예전에 진영 작가님이랑 뭐 행사를 하면서 글이 안 써지면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다른 글을 씁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설이 안 되면 에세이를 쓰거나 에세이도 안 되면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하는 방식으로. 왜냐면 난 산문 작가기 때문에 글이 안 써진다고 해서 글을 안 쓰면 안 돼요. 놓진 않네요. 근데 난 아소님은 놓죠. 당장 놓죠. 저도 놔요. 네. 놔야지 또 거리가 벌려지고 빈틈이 생겨서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시를 쓰거나 가사를 쓰는 분들은 어쨌든 양이 산문 작가보다는 짧잖아요. 근데 저처럼 산문 작가는 내가 안 쓰면 안 쓰는 것만큼 일이 뒤로 밀릴 뿐이에요. 나는 일정 양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적인 양을 채워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크게 막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네요. 그쵸. 저도 그때 너무 그 공감이 안 돼서 일종량? 그냥 포기하면 안 되나? 굳이 채워야 하나? 그 일정량 흘려보내고 나머지만 그쵸.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글쓰기 루틴. 희연 근데 씨는. 저는 좀 이렇게 예전에는 글이 안 써져도 모니터 앞에 막 7, 8시간씩 앉아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써질 때는 진짜 안 쓰고 저는 진짜 전시 보러 많이 다니거든요. 많이 보러 다니시더라 진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났을 때 언어화되지 않은 이미지를 딱 만났을 때 사진도 그렇고 뭐 회화 작품도 그렇고 뭔가 이야기를 나한테 막 하잖아요. 그럼 막 답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고 이러면서 좀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루틴 마감이 정말 다가온다. 모든 작가들의 좀 공통 분모 아닌가요? 마감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작품이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마감이라는 건 뭐든지 다 해내게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압박 네, 있어야 그쵸. 네. 뭐라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시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써지는 시가 있고 네네. 아주 오랫동안 붙들고 맞아요. 있는 시가 있고 다 맞아요. 다른 거죠. 네, 달라요. 그래서 뭔가 대중 없이 어떤 시는 진짜 뭐 한 20-30분에 후루룩 써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는 한 문장 써놓고 한참을 있어도 그 다음 문장이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후루룩 쓰다가
마지막에 더 좋은 문장을 찾고 싶어서 머뭇거리게 되는 시들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마 아솔 씨도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가사 쓸 때 저도 굉장히 그런 시간이 많죠. 네. 뭔가 아니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뭔가 더 있을 것 같고 네. 내가 아직 못 찾아낸 것 같고 음. 못 알아봐준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대화 너무 좋다. 어딨니? 막 예전에는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리적인 기준 네. 안에서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찾으러 다니죠. 근데 주로 집에서 하세요, 아솔님은? 그게 집에 계속 있다가 이제 마감이 다가오면 집이든 차 안이든 샤워 어디서든 다 계속 생각하니까 퇴근이 없죠. 사실 그쵸. 마감이 딱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는 퇴근이 없습니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맞아요. 어떤 분이 자기라는 시를 좋아하는데 숨겨진 이야기 같은 것들을 더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네, 이거는 네,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맞아. 이번에 당근밭 걷기에 이제 식물 연작시를 좀 여러 편을 배치를 해놨는데 그 중에 자귀 지금 또 생각하니까 너무 애틋해지는데 제가 이제 근무하는 학교에 그 자귀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일 지나는 출퇴근길에 있다 보니까 그냥 눈길이 가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안녕 하고 가고 또 나 퇴근한다 하고 가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눈인사를 하기 시작했던 자귀나무인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꽃을 피우는지 몰랐는데 자귀나무 꽃 본 적 있으세요? 저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잎이 바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이렇게 피어 있다가 밤이 되면 이렇게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얇은 그 바늘 같은 잎들이 쫙 펴졌다가 밤 되면 또 쫙 오므러졌다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진짜 속눈썹 정도?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면 그래서 차르륵 펼쳐졌다가 차르륵 감겼다가 하는 정말 그 속눈썹 같은 느낌이 있는 꽃인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제가 이제 거의 한 4, 5년 이렇게 매일 언제 자기나무 꽃이 피나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이 자연의 시계가 6월 한 두셋째 주에 정확한 날짜에 한 1, 2일 차이로 한 4년 동안 제가 이렇게 항상 사진 찍어두고 언제 개화했는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너무나 일정한 시간에 그렇게 눈을 떴다 감았다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마음이 힘든 날은 그 앞에 가서 서 있기도 하고 자주 이제 사진도 찍어서 간직하고 나름 이렇게 그 나의 나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귀는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근데 한 1년쯤 지난 어느 날 이제 이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4계절을 같이 견뎠다는 게 저한테 되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방적으로 나만 이 자기나무를 관찰하고 사진 찍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의 모든 내면의 말들이나 시선과 표정의 마음들을 읽어주고 있었잖아요. 상대적이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나를 보아주는 존재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사실 한편의 영화를 본 느낌. 근데 너무 안타깝게 약간 그 병충해의 영향이었는지 조금 시들시들하면서 이렇게 밑둥만 남고 위에가 이렇게 좀 바스라졌어요. 그 자귀나무가.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바스라진 모습까지도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또 제가 뭐 바랐더라도 그런 모양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자귀나무를 이해하게 됐고 쉽진 않았지만 그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있고 근데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둥만 남았는데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항상 6월께에 이제 꽃이 폈으니까 6월에 어떤 모양으로 도착하게 될지 뭐 꽃은 안 필 수 있지만 새롭게 소생을 할 수도 있고 진짜 아직 나는 죽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저한테 어떻게 전해줄지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아직 6월이 되지 않았으니까 올해 또 사진을 찍어서 공유할 수 있다면 소식 전해주세요. 네. 우리 자기.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도 나를 보고 그러니까. 있었던 거고 나무는 뿌리가 살아있는 한 죽기가 맞아요. 정말 그 힘든 일이거든요. 나무에게는
근데 약간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쵸. 이게 나무가 매해 꽃을 피우고 잎을 틔우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이니까 좀 그러니까 안식기? 네.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싶네요. 저 아까 앞서 조금 이제 프리뷰 해주신 것처럼 저 이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는 1년대 네. 매일 새로운 글을 써야 하는 1년이 있는데 여기 약간 단서가 있어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는 1년엔 일기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감상이나 감정을 네. 문장으로 쓸 수 없어. 밸런스 게임 너무 좋아하네. 아니 근데 어떤 조건을 다셔도 저는 안 쓸 거예요. 1년을 안 쓰고 싶어요. 예. 그렇- 근데 그게 소진되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기 얽힌 또 나름의 그 역사가 조금 있는데 제가 하도 떨어져서 응모를 하는 족족 너무 떨어져서 그 당시에 저의 시 선생님이 너 여행 좋아하니까 여행 가라. 그리고 한 글자도 쓰지 말아라. 라는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여기에 많은 에너지와 그 정신이 몰리다 보면 부자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글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가 더 망가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종이 위에 부려놓는 시도 있지만 제가 살면서 만나는 시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치를 먼저 좀 자유롭게 하고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을 좀 방목할 힘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로 다시 이렇게 뭔가를 붙잡는 작업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무렵에 한 또 두어 달 그 중국 운남성 쪽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기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들이 막 흩어져도 안 돼, 가 이러면서 다 이렇게 튕겨내고 대단하다. 이악 물고 그때 아무것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쓴 글로 데뷔를 했어요. 아, 진짜? 네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거 경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1년을 안 쓴다고 해서 제가 그게 안 쓰는 게 아니고 저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말 초기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오는 글들이 저한테 최초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글을 쓰지 않는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희연 시인님 말을 들으면서도 새로운 백지가 필요한 건데 저는 계속 똑같은 종이에 썼다 지웠다 하니까 이 도화지에 구멍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도화지를 갖고 오면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명언이야. 그러니까 나 지금 감동했어. 부릉부릉했어 지금. 저에겐 되게 슬픈 말인 거죠. 나에게는 새로운 백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도화지에서 새로운 백지로 옮기는 옮겨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잠시 내 눈앞에 종이가 없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 잠시가 두려우니까 새로운 종이를 가져오는 그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구멍에 나도록 지우고만 있는 거지. 지금 제가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진영 작가님의 글쓰기에 정말 중요한 힘이 성실함이라고 생각하기 있어,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이렇게 길지 않아도 우리가 참 한 달 휴식기 정도만으로도 그러니까. 네, 충분히 또 새 종이로 옮겨갈 수 있는 힘이 또 차오를 수도 있으니까 모든 강박이 있는 건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진영님 여행 좀 그래도 길게 가셨잖아요. 아 맞아 그런 경험 있었네 이번에. 네, 그 기간에 글 쓰셨어요? 일기 썼죠. 일기 정도는 그래도 일기를 괜찮지 않나? 아니 괜찮죠. 그 한국에서는 쓰지 않던 일기를 가서 1시간 반 동안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일기를 하루에. 그런 나를 돌이켜 보면서 나는 하루에 어쨌든 이 정도의 글은 써야 되는 사람인가?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생각은 했는데 좋았어요. 그렇게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좋았어요. 또 왠지 최진영 힐링 타임이 되고 있네. 나의 고민을 해소하는 이 타임이 되고 있어.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났어. 훌쩍 지나가지고 나머지 역시- 질문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가 고정 질문 있거든요. 그건 꼭 여쭤봐야 돼가지고 우선 버킷리스트 하나. 저희가 이제 손님들 오시면 네. 버킷리스트 하나씩 알려달라고 네. 하고 있거든요. 혹시 있으세요?
저 안 가본 여행지가 있는데 제가 남미를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다시 묶으면서 30살에 그 30세라는 책 혹시 아세요? 보흐만. 이게 맞아. 그 이름 항상 헷갈려요. 어. 그 작가 이름이. 음. 근데 책 제목이 30세인데 그 30세를 30살 딱 바뀌는 비행기 안에서 읽었거든요. 1월 2일 날. 그러면서 제가 40이 되면 막 체게바라나 아니면 뭐 보르헤스 같은 작가들의 흔적을 쫓아서 남미를 여행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글을 제가 20대 어느 날 써놨더라고요. 30대 어느 날. 그래서 40이 되면 아마 그 남미를 한번 여행해보고 싶다라는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얼마 안 쿠바 남아서 쿠바, 뭐 부에노스아이레스, 뭐 그런 남미 쪽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브라질, 멕시코 네. 쪽이 다. 거기 갔다 오시면 또 글 써주셔야 돼요. 아니 아까 1년 아니, 동안 우리 아무것도 백지 쓰지 얘기하고 않고 지금 하고 이랬는데 이거 지병이네 지병. 그러니까 이래서 난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안희은 시인이 남미 갔다 와서 쓴 글도 되게 너무 그러니까. 읽고 싶어. 뭔가- 독자로서의 욕심. 저희도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음. 꼭 남미 네. 여행. 1년 동안 여행만 하는 거로 바꿀게요. 제 버킷리스트. 네. 제가 좋다. 욕심을 불어 넣었네요. 가능할 수 근데 있을지 너무 모르겠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 또 한국을 비운다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음. 1년 네 여행 저도 네. 괜히 기대가 되네요. 그 남미 가는 것도 그렇고 1년간의 여행도 그렇고 그냥 진짜 사사롭게 그럼 또 좋은 글 써줄 거 아니야. 약간 출판사 편집자 같은 느낌으로. 아웃풋을 좀 해야지 인풋했으니까 무서우심 출판사님. 글 나오겠지. 뭐 이렇게. 그렇게 다녀왔을 때 희연 시인님의 모습도 보고 싶어요. 다른 눈빛을 장착하고 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기대가 되고 음. 다 같이 기도해 보는 걸로 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정해진 게 많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저희 질문이 담겨 질문의 있는, 책인가요? 네, 질문의 책인데 여기서 아무데나 제가 펼쳐주시면 랜덤으로. 네네 거기서 하나 골라주셔서 대답해 네. 주시면 돼요. 떨리네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오. 능력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거 질문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 심오해요. 장난 굉장해요. 아니네요. 또 여기서 뭐 하나 나올 것 같아. 능력. 능력 있는 사람 뭘까? 저한테 능력은 삶을 사랑하는 능력이거든요. 뭐 이렇게 어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삶을 사랑하는 능력이라 함은 내가 채집하는 삶의 신비의 세목들이 많은 사람. 막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나를 살게 한 혹은 나를 이루는 좋은 기억들, 반짝였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잘 줍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한테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어떤 삶의 반짝임, 일렁임, 신비의 장면들을 많이 줍는 사람이 저한테는 이제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은 풍성하지. 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삶이 정말 선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아까 양 작가님 처음에 읽어주셨듯이 비스켓하고 크래커의 차이가 뭔지 이런 거 그냥 궁금해하는 사람. 네, 그게 저한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 너도 응. 줍는 순간을 읽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럴까? 정말? 너무 시인은 멋있어. 시인 달라. 삶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 그치. 시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궁금하네요. 두 분은 네? 어떤 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하 동문입니다. 그거보다 더 멋진 대답을 할 자신이 맞아.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더 말을 붙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진 또 답을 해주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전 이런 질문 좋아하거든요. 사실 해주세요. 시인으로서의 궁극적인 꿈 이런 거.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되게 좀 스스로 비타민을 채우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추상적이고 거창한 이야기가 좋아요. 근데 되게 진실된 거 있잖아. 그래서 날 꿈꾸게 하는 거. 근데 아무리 멋있는 답변을 막 만들려고 해도 저는 이 답에 이미 제 안에 정답 같은 무언가가 하나 있어서
오래오래 쓰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은 쉽게 실망할 수도 있죠. 사람을 믿었을 때는 쉽게 실망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아주 긴 세월 동안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사랑을 쏟았다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쓰고 할머니가 되어서도 좋은 시를 쓰고 못 쓰고 혹은 독자들의 환호를 받고 아니고는 저한테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저는 출판을 더 이상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언젠가는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도 쓰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쓰기라는 삶의 형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저는 살고 싶고, 맞아.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네, 그러니까 뭐 책을 출간하고 뭐 몇 명의 독자의 사랑을 받고 이런 거랑 무관하게 글쓰기라는 삶의 형식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제 시인으로서의 궁극적인 꿈이에요. 맞아. 나도 그래. 나도 오래 쓰고 싶거든. 굉장히 힘든 걸 아니까 알죠. 그리고 그게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걸 아니까 더 맞아. 갈수록 더 크게 그 꿈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하고 싶다라는 거를. 그리고 자기 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꿈꿀 수 있는 미래잖아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다라는 거는. 그래서 저도 오늘 정말 긴 시간 우리 이야기 나눴어요. 그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아마 듣는 분들은 굉장히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누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저희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았고 그리고 얘기 듣고 있으니까 또 너무 힐링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더 드려도 돼요? 별명을 하나 지어야 될 거예요. 플리즈 진영으로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하긴 지금 아니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시인님 나오시면 시 낭독 한 번은 꼭 듣고 싶어가지고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시인님의 낭독으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너무 좋은 또 흐름인데요. 네. 너무 많은 걸 부탁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아니요, 있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럼 그거 어떨까요? 지금 끝인사 하고 네. 그다음 낭독 딱 해주시면서 그럼 제가 그 BGM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영광이에요, 진짜. BGM을 매해 만들어요. 그러니까 매주 정말 다른 시 읽고 또 영감 그럼요. 받아서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품이 많이 드는 일인데. 이번 회차는 보면 2개로 2곡으로 큰일 났다, 손님. 어떻게 이제 앞으로. 네. 오늘 어떠셨는지. 네. 네. 근데 저 시간이 진짜 이렇게 흘러간지 몰랐어요. 그쵸? 너무 후루룩 지나갔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밤 편지님들 불러주셨다. 네네. 그 모두가 다 편지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쓰시고 저희한테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두 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따뜻해. 우리 체크인도 더 흥할 수 있게 많이 소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마지막 전해드려야 할 말 하고 이제 안희연 씨님의 낭독으로 라디오를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라디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있죠. 네이버 카페, 와우산 라디오 검색하시면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댓글, 또 뭐 사연, 뭐 여러 가지 광고, 맞아. 여러 가지 남겨주시면 또 재밌게 또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회차 또 초대 손님 안내해드려야죠. 네. 다음에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안미옥 시인님.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그렇죠. 모두가 좋아하는 안미옥 시인님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안미옥 시인님께 궁금하신 점 아니면 전하고 싶은 말 이런 것도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체크인 마무리 해볼까요? 마지막 멘트 해보아야죠. 다음 여행지를 위해 체크아웃 할게요. 안녕. 안녕. 자귀. 오늘부로 너의 모든 계절을 만났어. 신비로운 꽃을 피우고 고개를 떨군 채 차곡차곡 말라가고 앙상한 가지 위에 흰 눈을 받아 안는 너의 모든 계절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내 안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게 기다렸어. 한 존재를 안다고 말하기까지 매일매일 건너왔다는 건 두 번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일 거야. 내가 볼 때 너도 보았겠지. 너는 걷거나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의 목격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표정으로 내 앞에 서 있었는지는 오직 너만이 알 테니까. 살아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나눠 가진 것, 동심원을 그리며 가라앉은 것, 죽지 마, 살아있어줘, 조약돌 같은 말이었을 것이다. 거울이 되어주는 풍경들, 가라앉은 말이 더 낮게 가라앉는 동안 새잎은 말려있다. 말려있다가 피어난다. 아침, 노트를 펼쳐지는 영혼이라 적을 때 멀리서 보기만 할 생각이었는데 겪고 있다. 잎이 떨어지는 순간마다